네, 자, 2022년 6월 시행된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기출문제풀이 이론 시험부터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면 프로그램이 이미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자, 평상시 연습할 때도 수험번호 21211112 이름 설치해서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편의상 A형으로 통일하고 감독권 확인 번호 5090입니다. 그래서 우양산업주식회사. 자, 요거 해서 그 다음은 계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를 켜놓으세요. 이거 왜냐면 이론 시험 볼 때 지금 이번 요 특별회차도 한 2문제 정도는 참고할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다음 중 거래의 결합관계가 나머지와 다른 회계상의 거래는 자, 결합관계, 거래의 8요소 결합관계 기억나죠? 전산회계 2급에서 배운 교환거래, 혼합거래, 손익거래. 자, 사무실 청소비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청소비 나가고 뭐 얼마 안 되면 뭐 잡비로 처리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회사에서 청소비랑 계정 과목을 만들 수 있지만 어찌거나 비용이 발생하고 그다음 뭐예요? 현금이라는 자산이 나갔죠. 자산 감소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거는 손익거래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직원 결혼 축의금 10만 원. 복리후생비죠. 마찬가지 비용 발생에 10만 원 돈 나갔습니다. 그러면 비용이 또 나와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손익거래. 자, 4번 먼저 할게요. 관리비 3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관리비라는 비용 발생에다가 자산 감소. 이것도 어느 한쪽에 수익 또는 비용이 있을 때 손익거래입니다. 자, 근데 3번은 토지 5억 원을 현물 출자 받았다. 그럼 토지라는 자산이 증가하고 그다음 뭐예요? 자본이 증가하죠. 출자. 돈 대신에 물건으로 출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수익 또는 비용이 없으니까 교환 거래가 되죠. 그래서 정답은 자, 3번이 X맨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번 문제. 자, 요 간혹가다 나오는 문제죠. 재무제표의 질적 특성 중 목적 적합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재무제표 또는 회계정보 질적 특성은 이론교재 16페이지에 이 표가 있죠. 크게 4가지로 나눕니다. 자, 예측이 가능해야 되고 목적에 맞아야 되고 신뢰가 있어야 되고 비교 가능. 그리고 이거를 다 암기하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이론 강의할 때 요령으로 가르쳐 드린 거 있죠. 우리가 여행 갈 때 저도 옛날에 중국 갔을 때 비행기표 컨펌 안 했다가 되돌아오는 거 뭐 24시간 전인가 그 확인 안 했다가 국내는 안 그러는데 해외에서는 요 예약 취소되는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표가. 그래서 컨펌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행 갈 때 제때 적시에 내 예약을 어떻게 확인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피드백 가치라고 그럽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해. 자, 제때 예약한 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 하면 목적 적합성. 그 다음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게 신뢰성이 또 4개가 있거든요. 요 4개랑 어떻게 틀린 거 찾기 이렇게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어떤 때는 신뢰성 4가지가 나오고 목적 적합성 하나를 딱 집어넣어서 틀린 거 찾기 이렇게 합니다. 자, 보기를 보면 정보 이용자들의 의사결정 목적과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목적 적합성. 내가 주식을 살려고 하는데 그 주식이 요즘 어떤가? 요거를 확인하는 방법으로서 그 회사의 뭐 영업이익이라든가 이 재무제표를 보면서 아, 내가 여기 삼성전자 주식 이제는 사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그 목적에 적합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객관적으로 검증 가능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은 신뢰성입니다. 신뢰성 뭐 제때 예약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약, 예측, 피드백, 확인. 자, 요거는 전부 다 목적 적합성에 대한 거죠. 요거는 신뢰성에 대한 설명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암기하고는 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어요. 자, 그다음 3번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감가상각비. 다음 자리에 의한 단기말 감가상각비는 얼마인가? 단 기계장치는 정률법으로 상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정률법 공식 취득원가 원가에다가 그다음 뭐예요? 감가상각 누계액을 빼고 그리고 곱하기 정률이죠. 자, 취득원가 1,500만 원. 그리고 지금까지 낡은 거
낡은 거 무게익이 676만 5천 원. 676만 5천 원. 자, 곱하기 정률, 상각률 0.451. 그러면 계산하면 나오죠. 자, 제가 계산기로 미리 계산해 봤습니다. 371만 3,985원. 예, 371만 3,985원. 얘네들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혼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4번 문제. 자, 요거 아까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메뉴 켜놓으라 그랬죠? 그거 참고하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래의 개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법으로 나열한 경우 배열 순서로 옳은 것. 유동성, 현금화가 빠른 순서. 자, 우리 개정 과목 및 적요 등록 보면 당좌 자산이 제일 위에 있어요. 재고 자산, 투자 자산, 유형 자산, 무형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 요 순으로 있습니다. 이게 유동성 배열법에 의한 순서입니다. 당좌 자산, 현금, 보통 예금, 그다음에 상품. 여기까지는 유동 자산이라고 그러죠. 상품 1년 이내에 상식적으로 다 팔죠. 자, 그다음에 투자 자산부터는 비유동 자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시면 선급금 요 당좌 자산 보면 선급금 있어요. 그래서 얘가 1등. 그다음에 재고 자산 대표적인 게 이거죠. 상품, 제품, 원재료. 자, 재고 자산 여기 해당됩니다. 2등. 자, 그다음에 이제 헷갈리는 게 요건데 임차 보증금하고 건설 중인 자산. 건설 중인 자산. 자, 개정 과목 및 적용 등록 메뉴에서 컨트롤 F 눌러 가지고 딱 치면 건설 중인 자산 214번 여기에 들어가요.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3등이에요. 자, 그다음에 임차 보증금 검색을 했더니 여기 위에 있죠. 기타 비유동 자산. 기타 비유동 자산은 맨 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4등. 자, 그래서 선급금, 상품, 건설 중인 자산, 임차 보증금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어떤 사람은 이거 부채 아닌가요? 그러는데 그건 임대 보증금이에요. 집주인 입장에서 전세 보증금 받았다가 계약 기간 끝나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빚이죠. 갚아줘야 되니까. 임차 보증금은 임차인 입장. 우리가 전세금을 맡겼어요. 나갈 때 돌려받을 거. 그건 자산이죠. 자, 4번이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 5번 문제. 자, 다음 중 유형 자산이 취득 원가를 구성한 항목이 아닌 것. 자산을 취득할 때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재비용, 운반비, 보험료, 그 다음에 그 시운전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원가에 더하죠. 취득세, 등록세도 마찬가지고. 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건물을 짓게 됐어. 그러면 설계비가 나가야죠. 그러면 그거는 건물이라는 자산에 나중에 물론 건설 중인 자산으로 했다가 건물로 전환하겠지만 자, 요거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하고 헷갈리시면 취득세, 등록세는 한 번만 내는 겁니다. 취득할 때 한 번. 그다음에 이게 우리 재산입니다 해서 등록할 때 한 번. 근데 여러분들 자동차 갖고 계신 분들 자동차세 매년 내죠. 재산세도 매년 납부하죠. 자, 매년 납부하는 거는 이건 세금과 공과로 처리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산에 더해주는 일회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2번이고요. 취득과 관련해 발생하는 운송비. 그 자산을 취득할 때 들어가는 운송비를 다 더한다 그랬죠. 유형 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운전비,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뭐 예를 들어서 인쇄기를 들였다. 그러면 뭐 인쇄기 하나 보니까 칼라 인쇄하는 거 한 15억 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시운전 하는데 며칠 걸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 유형 자산에 더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다음 6번 문제. 무형 자산의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다음 중 무형 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요거 앞에서 이론 강의에서 했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123페이지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식별이 가능해야 된다. 무형 자산은 이게 우리 것이라는 어떤 식별이 돼야 되고 형체는 없지만 우리 것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통제가 가능. 다시 말해서 법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이 손대면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죠. 고발해야 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거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미래 경제적으로 우리한테 돈을 벌어다 줄 수 있는 거, 특허권 같은 거. 자, 그다음 무형자산 상각은 유형자산하고는 전혀 다른 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선 유형자산은 감가, 상각, 삐그러져. 근데 상각, 감가란 말을 안 씁니다. 그냥 상각. 자, 그래서 상각 방법은 여러 가지 쓸 수 있지만 특별하게 정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정액법을 사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 직접법. 우리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쓰죠. 간접법으로. 근데 직접 무형자산에서 차감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 누계액이란 말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분기하면 상각할 때 무형자산 상각비, 감가란 말 안 들어갔죠. 그다음에 무형자산, 특허권이면 특허권.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수명이 예를 들어 상표권 같은 경우는 뭐 3년, 특허권 뭐 5년, 10년 이렇게 돼 있죠. 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기간에 맞춰서 딱 기간이 경과되면 아예 사라지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상각 대상 금액을 계산할 때 잔존가액은 아까 말했죠. 10년 지나면 아무나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특허낸 거. 자, 잔존가액은 그러면 아예 없는 걸로 본다. 상각 기간은 법률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년을 넘길 수 없고, 그다음에 정액법을 사용한다. 자, 우리나라 기업회계 기준은 아까 말한 직접법 이것만 쓰도록 돼 있다는 거.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무형자산은 식별이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한다. 아까 설명한 거 맞죠? 세 가지. 무형자산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자산이 차감적 계정을 사용한다. 틀린 거 알겠죠? 이건 유형자산입니다. 무형자산이 소비되는 형태를 신뢰성 있게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정액법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 다음에 무형자산이 잔존가치는 원칙적으로 없는 것으로 본다. 맞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7번 문제. 자, 주식회사 상록전자의 상장 주식 10주를 한 주당 56만 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거래 수수료 5만 6천 원 포함하여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였다. 해당 주식을 단기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는 경우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할 때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자, 이거 분개해 보면 알겠죠. 우선 단기 매매 증권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되죠. 자, 56만 원 10주니까 560만 원입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은 수수료, 자, 수수료는 별도로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왜? 영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니까. 그래서 984번입니다. 이거 코드 번호. 자, 수수료 비용 해서 56,000원 이렇게 처리하고요. 자, 전부 다 뭐예요?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해서 지급했습니다. 그럼 대변에 보통예금 요 금액 두 개 합쳐주면 되겠죠. 자, 여기서 발생하는 계정 과목이 아닌 것, 단기 매매 증권 있고요. 수수료 비용이 있고 보통예금이 있습니다. 만기 보유 증권이 해당이 없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자, 요거 보너스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땡큐 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다 암기해요? 뭐 외우면 좋은데 다음이 자본 항목 중 성격이 다른 거. 자기 주식,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주식 발행 초과금. 자, 여기 보시면 자본잉여금에 주식 발행 초과금, 감자차익, 자기 주식 처분이익 세 개가 다 있습니다. 근데 자기 주식은 이거는 자본 조정 항목입니다. 자, 뭐가 다르냐? 얘네들은 주식과 관련해서 이익을 얻은 거. 그래서 사무실에 회사에 그 돈이 남아 있는 거. 자본잉여금이라 그럽니다. 근데 자기 주식인데 이건 이익 본 거고요. 자기 주식은 이거는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어디에도 들어가기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자본 조정해서 차감하거나 더하거나 하는 항목으로 갖다 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은 제가 정한 거 아니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자, 기업회계 기준에서 정한 겁니다.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 항목이다. 그래서 1번이 배신자입니다. 자, 정답이 되고요. 자, 이제 재무회계는 끝났고 원가 회계 들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중 원가 회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원가 발생 형태에 따라서 고정비, 변동비로 나눌 수 있다. 자,
원가는 대표적인 게 변동비의 대표적인 게 재료비. 많이 만들면 많이 만들수록 변동한다. 점점 총 금액이 커지고 고정비는 생산 많이 한다고 커지지 않는 거. 일정하게. 뭐예요? 임차료 같은 거. 장사 잘 된다고 물론 주인이 월세 올려달라고 하지만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딱 정해져 있는 거. 자, 맞고요. 그 다음에 추적. 뭘 추적하냐? 야, 이거 직접 재료비냐 간접 재료비냐. 요거를 구분할 수 있으면 자, 직접비와 간접비로 나눠서 장부에 기재합니다. 그 다음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를 합하여 가공원가를 한다. 자, 앞에 이론 설명할 때 기본원가. 장사할 때 요즘 힘들어. 재료비도 많이 오르고 인건비도 최저임금 올라서 가장 큰 비용 차지하는 게 이 두 가지죠. 기본원가. 직접 재료비와 직접 농업비. 그 다음에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 자, 직접 재료비를 뺀 나머지, 직접 농업비부터 나머지 전체를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농업비는 양쪽에 양다리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용한 시험 문제도 간혹가다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공원가를 한다. 근데 뭐가 들어갔어? 직접 재료비? 이거 잘못 들어간 거죠. 이거는 가공원가에 대한 설명이 아니고 기본 원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것 3번이 일단 되고요. 조업도의 변동, 그러니까 생산량이 증가 또는 감소에 비례하여 총 원가가 일정하게 발생하는 것을 일정하게 변동이 없어. 그럼 아까 고정비라 그랬죠. 변동하면 원재료 같으면 변동비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 자, 그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다음 보조 부문이 제조 간접비 배부 방법 중 계산 방법이 가장 단순한 방법과 그리고 가장 정확도가 높은 방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자,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죠. 보조 부문비를 제조 부문에 배분하는 방법에서 제가 세 가지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직접, 단계, 상호. 직접은 보조 부문을 직접 그냥. 근데 단계 배우법은 한 단계를 보조 부문끼리도 한 번 먼저 주고 가는 거고 상호 배우법은 보조 부문끼리도 서로가 한 번씩 주거니 받거니 다 합니다. 얘는 3차 배부까지 해야 됩니다. 얘는 1차, 얘는 2차, 2번, 얘는 3번까지. 자, 그래서 직접 배우법은 영세기업에서 씁니다. 비용도 적고 그리고 정확도와 대신에 편하긴 해요. 간단하고. 근데 정확도는 제일 떨어집니다. 그 다음에 얘는 반대로 대기업, 뭐 롯데 같은 데 가보면 복잡해요. 대신에 정확도는 가장 정확하다는 거. 얘는 그 중간 정도.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그죠? 가장 단순한 거 뭐예요? 그건 직접 배우법. 그 다음에 정확도가 가장 높은 건 가장 복잡한 상호 배우법.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 11번 문제.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죠. 다음 중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자, 교재 261페이지에 있었죠. 개별 원가 계산, 종합 원가 계산. 개별 원가 계산은 딱 요거를 떠올리세요. 배 만드는 거. 지금 전 세계 1위죠. LNG산 만드는 거. 자, 주문 생산 방식에 의해서 배 하나당 수천 명이 달라붙어서 만들죠. 그 배 하나당 장부, 제품 하나에 장부 하나입니다. 자, 근데 종합 원가 계산은 대량 생산하는 거.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과자, 아이스크림, 뭐 석유, 종이 만드는 제지, 밀가루 재분업, 시멘트. 자, 전혀 다르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제조 간접비. 배 여러 척을 동시에 만들어요. 드라이 도크에서. 그러면 각각의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 그 조선소 소장, 월급 같은 거. 그러면 간접 농업비 해서 자, 제조 간접비를 각 제품에 배부하는 게 핵심입니다. 아까 직접 배우법, 상호 배우법 나온 게 바로 이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뭐예요? 월말 제공품, 대량 생산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수만 개씩만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말일날 작업 종료 사이렌 울리고 딱 벨트 위에 있는 뭐 차들 막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미완성품. 다시 말해서 월말 제공품, 기말 제공품 요거를 완성된 걸로 환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월말 제공품 완성품 환산량 계산하죠. 자, 요게 핵심이고요. 자, 그러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주문 생산 형태에 적합하다. 아까 조선소 대 만드는데. 그 다음에 개별 원가 계산은 제품이 소품종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대량 뭐예요? 이거는
종합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되고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별로 구분해서 집계한다. 배 만드는 그 한 척마다 개별 원가 계산은 제조 간접비 제품별 직접 추적이 불가능하니까 일정한 원칙에 의해서 배부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확실하게 정답이죠. 자, 그럼 12번 문제. 자, 요 공손에 대한 게 간만에 나왔습니다. 다음 중 공손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여기 보시면 교재 274페이지에 요 그림 있죠. 만들었는데 다리 한쪽이 짧아. 불량품이 나왔다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공손비로 처리합니다. 돼 있어. 공손품, 불량품을 원가회계에서 공손품이라고 합니다. 자, 공손품도 두 가지로 구분해요. 자, 공손비는 정상적일 경우, 이 정도는 항상 나와 하는 정상적일 경우에는 제조 원가로 봅니다. 제품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공손, 이거는 작업자가 부주의해서 생겨버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 이것만 주의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가서 틀린 거 찾으라 그랬는데 비정상 공손품에 투입된 제조 원가는 아까 영업의 비용으로 한다 그랬죠. 이거는 맞는 거고요. 제조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손은 정상 공손이죠. 100% 완벽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도 그래요. 제조 원가에 들어간다 아까 그랬죠. 이거 맞는 말이고요. 공손품이라도 추가적인 작업을 수행하면 정상품이 될 수 있다? 아니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교통사고 나서 수술 받으면 사람이 목숨은 구하고 뭐 걸어다니고 운동할 수 있지만 남죠, 흉터가. 그래서 막 싸게 우리 물건 같으면 그런 경우 막 싸게 판매도 하지만 정상품이 된다? 자, 요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상품이 된다고 볼 수는 없고요.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제조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였다면 비정상 공손은 안 나오죠. 정상 공손만 나오겠죠. 방지할 수 있는 공손을 그렇죠. 비정상 공손이라고 한다. 요 맞는 말이 되죠.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13번 문제. 자, 이제 원가 회계 끝났고 부가가치세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 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세금 계산서는 월별로 합계하여 발급할 수 있다. 이거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주 합니다. 단골 거래처예요. 할 때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하게 되면 번거로우니까 아예 한 달치를 그 다음 달 며칠까지 그냥 한꺼번에 발행도 합니다. 자, 이거 가능하고요. 현실적으로 영세율 거래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자, 직접 수출은 뭐 하지만 국내 간접 수출이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은 자기네가 수출 서류 만드는 게 지식이 없어서 못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수출 대행업체 아니면 종합무역상사예요. 자, 이 물건이 국내 거래가 아니고 해외 수출한다 그러면 0% 세율을 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부가세를 안 내는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세금 계산서는 발행합니다. 국내 업체끼리 거래이기 때문에. 종합무역상사 이런 데들. 그래서 발급할 수 있다가 맞고요. 재화를 수입하는 사업자는 수입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지금 발급해야 되는 주체가 누구예요? 수입하는 사람이라고 했죠. 수입하는 거에 대해서 관세청에서 부가세를 매깁니다. 근데 세관에서 물리는데 세금을 받는 사람이 부가세 우리 세금계산서 발행하죠. 근데 수입하는 사람은 그 세금계산서를 받아갈 사람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물론 수입하는 거 말고 우리 일반 상거래에서는 그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있어요. 아주 예외적으로. 뭐냐면 물건을 받아왔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나버려서 세금계산서 발행도 하기 전에 한 달 후에 발급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요 부도난 그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가지고 매입자가 예외적으로 발행하는 제도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세관이 망할 일은 없잖아요. 세관이 망하면 그 나라가 망한 건데. 자, 그래서 수입하는 사업자는 발급하는 게 아니고 세관에서 발행한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세금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은 경우 특히 금액 요것들이 수에 있습니다. 동그라미 하나 빼먹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작성 연월일,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잘못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가산세 물어야 되고요.
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그다음 14번 문제. 자,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표준 계산 시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것 매출액. 대다수는 물건을 판매하고 돈 받거나 또는 외상으로 해다 나중에 받죠. 그러면 그게 바로 매출액이 되고 과세 표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외적인 것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다 여기 99%는 여기에 들어가요. 근데 국세청에서 뭐라 그러냐면 야, 이런 것도 매출액으로 다 집어넣어. 대표적인 게 할부 판매하게 되면 이자도 받죠. 할부 판매는 아니지만 그 이자도 매출액으로 신고해라 이겁니다. 너네 이거 이익 얻은 거 아니냐. 단 예외는 있습니다. 연체를 했어요. 그럼 연체 이자를 받았는데 그럼 우리도 손해 본 거잖아요. 제 날짜에 못 받았으니까. 이런 거는 매출액에 들어가면 안 된다.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없고 여기서 야, 이런 거는 매출액에 안 넣어도 돼 하는 것. 부가세 아니 세금을 내는데 세금을 매출액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건 매출액에 넣으면 안 되고 순매출액 구할 때 매출 할인,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있죠. 이거는 매출액에서 빼야 되잖아요. 돈을 못 받는 거니까. 그 다음에 뭐 파손된 거 도달하기 전에 아까 말한 연체 이자금, 이자 같은 거 이런 거는 매출액에 더해서는 안 된다.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서 자, 공급가액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거 찾아야 됩니다. 매출 애누리, 매출 환입, 매출 할인액 자, 포함되는 것이죠. 되는 것. 얘는 포함 안 되죠. 아까 그 다음에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된 재화이가액 이게 돈 못 받죠. 매출액에 들어가면 안 되죠. 장기 할부 판매 또는 할부 판매 이후에 지급받는 이자 요거는 매출액에 더해줘야죠. 포함되죠. 아까 설명드린 거고 계약에 의해 확정된 대가의 지급전으로 지급받는 연체 이자는 요거는 매출액에 더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 문제. 자, 부가가치세법상 공제되는 매입세. 이거 반대되는 말이 뭐예요? 불공. 매입세 공제 안 됨.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불공 사유 뭐 1, 2, 3, 4 뭐 쭉 있죠. 자, 매입세 공제되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매출액의 10%, 매출세액이 예를 들어서 100원이다. 매입세액 자료가 없다. 그럼 100원 다 세금 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이익을 얻기 위해서 매입한 자료들이 있어요. 그래서 매입세액 요게 70원이다. 그러면 얼마? 30원만 세금 내면 되는 겁니다. 이익에 대한 10%예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불공 매입해서 이 사항들 다시 말해서 매입세 요게 공제가 안 된다 하는 항목들입니다. 이런 건 안 돼.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한 매입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데 돈 나왔어요. 그래서 부가세 이것도 세금 공제해 주세요. 이거 공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1000cc 이상 그냥 경차 이상 자동차 구입, 유지, 임차 비용 이런 거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 트럭, 지게차 요거는 가능하죠. 아니 지금 이거 뭐 때문이냐면 1000cc 이상 고급 승용차 막 벤츠를 법인 돈으로 막 몰고 다니고 그런 경우 있잖아. 그다음 기름값도 그걸로 쓰고 이거는 공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근데 카니발 9인승 이상 요거는 폼 잡고 벤츠처럼 타고 다니잖아. 이죠 사람 싣고 나르는 차죠. 봉고차 같은 거 그런 거는 됩니다. 그건 1000cc 이상이라도 그다음에 접대비 비용으로는 인정해 주지만 매입세 공제는 안 됩니다. 이런 거는 그다음에 토지에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 뭐 암기하기 싫으면요 뭐 암기가 되면 좋죠. K리에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불공제 사유 거기 보면 이거 다 있습니다. 불공 해가지고 불공제 사유 한번 이렇게 넣어 보세요. 그러면 요 항목들이 있으니까 이거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한 재화의 뭐예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 찾으라 그랬습니다. 사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입하면서 부가세를 냈어요. 이건 어떻게? 공제 받아야죠. 이거는 사업과 무관한 거면 직접 관련이 없는 거. 예, 반대죠. 이거는 매입세 공제 안 해주겠죠. 이건 해줘야죠. 당연히. 접대비 아까 안 된다 그랬죠. 면세사업은
이거는 자기네가 뭐예요? 부가세 신고도 안 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매입세 공제 안 되죠. 대표적인 게 책 같은 거 여러분들 지금 수험서 구입할 때 부가세 안 냈죠. 책 값만 냈죠. 근데 그 출판사는 인쇄사에 부가세를 냅니다. 인쇄사는 제조업체이기 일반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인쇄사에 준 부가세 요거를 출판사는 공제를 못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다 됐고요. 난이도가 이번에는 1급 저 100위에 정규 시험이 약간 어려운 듯하고 특별했잖아 이론은 뭐 그렇게 막 어려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 유튜브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저 질문 답변은 요 네이버 들어와서 회원가입 간단합니다. 등업 없습니다. 그냥 뭐 들어오면 바로 모든 거 다 글 쓸 수 있고 볼 수 있으니까 여기 올려주시면 유튜브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고 그 다음에 최근에 보니까 화면이 흐리다는 분들이 있는데 요 유튜브로 저 네이버에서 우리 카페에서 보든 유튜브에서 보든 여기 보시면 요 톱니바퀴처럼 보이죠? 요거 클릭해서 요 1080으로 HD급 화질로 보셔야 깨끗합니다. 안 그러면 흐려요. 자, 지금 제가 4K급으로 이게 촬영을 한 거기 때문에 용량이 꽤 크거든요. 그걸 HD로 봐야 그 효과를 볼 수 있고 여기서 유튜브에 가서 보시면서 속도도 1.2배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좀 쉬었다가 이어서 실무시험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